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일희일비하는 시장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상당히 커졌는데요. 일부 테마주들 그리고 종목주들 변동성 또한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말이죠. 약세에서 시작해서 강세로 반전해서 마감했다는 점인데요.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은 크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각자 고유의 판단 그리고 스타일에 좀 지켜나가시는 투자 중요해 보입니다. 뉴욕 증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을 모두 소화한 미증시 이번 주는 고용 보고서와 PC의 가격 지수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증시 역시 변동성 역시나 강한 시장이 될 예정일 텐데요. 증시8, 증시9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 증시8, 증시9 그리고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장 증시8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김세영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좀 볼까요? 네,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하는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소화하면서 장중에는 변동성을 높여가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 장 막판에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3주간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한 번 더 마침표를 찍어주면서 4주 만에 오름세로 한 주를 마감을 했죠. 파월 의장은 잭슨홀 회의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적절한 경우 이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이전과 비슷하게 또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위 의장이 매파적 발언이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새로운 점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패드워치를 가능성을 살펴보면은 9월 달에는 사실상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0%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거의 금리를 동결을 하겠다라는 수치가 높지만 11월 달 같은 경우 가능성을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는 다시 한 번 더 9월에 이어서 11월에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제 11월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전망이 다시 8%로 조금 동결 전망보다는 앞서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지난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만에 처음으로 1,320원대로 내려섰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내줬는데 지난 24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또 유럽에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부진하게 나온 점도 있었고 엔비디아발 좀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환율은 하루 만에 좀 17원 넘게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분간은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1,330원대 안팎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섣부르게 조금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이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환율은 그래도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국 쪽의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중국에서는 이전에 또 부동산 개발자 헝다가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기도 했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비굴 위안 같은 경우도 디폴트 우려 때문에 이제 금융권까지 이런 우려가 퍼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확산이 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좀 지난해 3월에 거래가 중단됐다가 오늘 오후 10시부터 다시 홍콩 증권거래소에 주식 거래를 위한 재개 거래를 위한 신청을 했습니다. 비골 위안 같은 경우도 지금 39억 위안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로 약 7,09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규모의 위안화 채권의 상환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25일 밤으로 예정된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오는 31일로 투표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초가 실질적인 디폴트 마감 시한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비골 위안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7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이제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앞서서 중국 기업 27곳에 대한 잠정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번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방중이 아마 미중 갈등 완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부동산 위기의 공포 심리가 조금 진정이 되는 흐름과 함께 갈등 완화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위안화와 또 원화 약세 압력이 진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잭슨홀 회의에서 다음 금리 결정을 좀 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연설에서는 좀 큰 이변은 없었기 때문에 잭슨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라고 보긴 하지만 또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8월 고용지표에 가장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오늘 29일 같은 경우는 미국 주택가격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30일에는 또 미국 2분기 GDP 추정치 31일에는 미국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근원 PCL 물가지수와 또 비농업 부문 고용과 실업률도 잇따라 발표되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31일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 연방은행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예정되어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뭐 김생 전문가가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를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 아까 나왔던 페드와치 그 차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뭐 11월 그 앞에 보면 9월 이렇게 한 칸 더 가면 9월이 나오겠죠. 지금 보면은 80%를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이제 동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만 해도 이게 90%대에서 지금 슬슬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과연 11월까지 가서 진짜로 25bp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시장의 관심인데 좀 지켜보시자고요. 자, 테슬라 주가 단기적으로 좀 이제 많이 내려왔나요? 좀 주가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네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잭슨홀 미팅이 좀 큰 충격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또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빅테크 대표주인 애플, 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등 이런 주요 기업들도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미국 증시가 일제히 좀 랠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전기차주도 일제히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말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작동을 했던 테슬라 차량이 좀 응급 차량과 충돌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21년 8월부터 시작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4년간의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조금 발표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인도에서도 이제 테슬라를 공장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인도 정부에서도 테슬라를 위해서 전기차에 부과되는 이 관세를 15%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테슬라 오늘장도 4%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졌습니다. 자, 테슬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좀 엔비디아로 가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다른 주식 다 올랐는데 엔비디아만 좀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지난 23일에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시간에 근거해서 8% 정도 넘게 폭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줬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좀 200%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 장은 2% 넘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었던 AMD,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퀄컴 등이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장 0.4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잉의 흐름을 볼게요. 보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미국 보잉사 비행기를 구매를 제한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기 압력 격벽에 구멍이 잘못 뚫어져 있어서 보잉 737 맥스 인도가 좀 지연이 될 것이라는 소식에 생산 문제로 주가가 지금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중국에서 좀 인도 재개가 임박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오늘장 3% 가까이 급반등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상승을 좀 앞서서 이끌어줬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안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하와이에서 산불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발발 원인으로는 이 끊긴 송전선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송전선 때문에 불꽃이 튀고 주위로 번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와주면서 송전선이 산불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서 현재 전력사인 이 하와이안 일렉트릭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와이안 산불 영향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전력업체인 하와이안 일렉트릭 주가도 마우이 카운티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장도 18%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내줬습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자, 거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암호화폐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6일 같은 경우에 좀 3,900만 원대 후반에서 거래됐다가 4천만 원을 좀 돌파하나 싶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급락세를 좀 돌아섰죠. 지금 일주일간 3,5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아직까지 급락 후에 형성됐던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지금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은 좀 기존에 했던 발언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3,500만 원 선에서 방어를 하면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금 마스터카드가 오는 9월 바이낸스와의 이제 파트너십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에서 바이낸스와 함께 제공하던 카드 발급을 지난 7월 이후에 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이낸스가 지난 1년간 여러 좀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규제 당국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업계 옥죄기로 인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까지 조금 거리를 두면서 바이낸스는 현재 조금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조금씩 고립되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바이낸스에 이어서 지금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출시한 자체 레이어 2 블록체인 베이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베이스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는 레이어 2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용자 10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출시 56일 만에 엄청난 성과를 겨두고 있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네트워크를 탈중앙화한 모델로 전환할 예정이고 지금 단일 기간의 제어 없이 베이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옵티미즘 개발자들과 함께 또 거버넌스 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아침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옆에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업계 타격으로 헤드라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방류가 결정이 됐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현실화된 거죠. 언제 방류할 거다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정확하게 방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난주 24일 첫 방류가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경제는 심리고 또 심리에 영향을 받은 이 경제 영향이 이 정시까지 올 수밖에 또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또 바라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에 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침출수가 이미 나와서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모아놓은 이 오염수가 이제 이 알프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방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당장은 이것이 뭐 한반도 쪽으로 안 온다. 우리나라 건해로 가까운 바다로 오는 게 아니라 뭐 알류샨 열도를 통해서 저 태평양 연안을 돌고 돌아서 나중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장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소비가 이제 급감을 합니다. 이런 요인들을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심리이기 때문에 직접 그물을 뭐 마시고 어떻고 또 삼중 수소가 어떻고 저떻고 트리튬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세슘이 어떻고를 떠나서 바로 이제 그 심리적인 게 우리 경제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정부에서는 또 예비비에서 이 또 피해를 받는 또 수산업자나 또 어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일본은 이미 일본 어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경제 특히 이제 수산업 또 이게 수산업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의 연결고리가 있는 다른 산업 분야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타격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산업 섹터에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일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심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러우 전쟁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 수산주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올랐습니다. 또 소금과 관련돼서는 인산가가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울고 웃는 그런 투자 포인트들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히 어떤 방류가 앞으로 진행이 되느냐는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 투자에서도 우리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 이제 2011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이 원전 가둬뒀던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됩니다. 화면으로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 오염수의 저장 용량을 보면 올림픽 규격 수영장의 500개 규모. 저게 상당히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모으고 모은 이제 오염수고 지금도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하면서도 또 새로 생겨난 오염수도 탱커에 가둬뒀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제 바닷물에 희석을 시켜서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많은 이제 바닷물하고 이 희석을 시켰다 하더라도 화면에 보시면 다핵종 제거 설비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ALPS 저 정화 시설이 그래도 과학적으로 작동된다는 것 때문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보십시오. 삼중 수소는 제거가 불가해요. 결국 이제 제일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삼중 수소인데 이 삼중 수소는 상당히 많은 양의 바닷물과 희석을 시켜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1차적으로 24일부터 방류해서 17일간 한 7,800톤이 먼저 나가고 계속 방류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 정비도 하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측정도 하고 지금 우리 담당관도 이제 일정한 시점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를 방문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이제 보기도 할 거고 실시간으로 지금 세슘이나 이 방사능의 수치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됩니다. 공개된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2051년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하고 이제 끝나. 이 방류된 게 언젠가 돌아서 한국에 오는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잘 대비하고 바닷물이 잘 희석이 돼서 섞여서 그냥 사라질 걸 기대하면 돼. 이게 아니라 2051년까지 방류가 되는데 이것도 방류 일단 계획이지 1년에 5만 톤씩입니다. 그때도 이 방류가 끝나지 안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원자로를 체르노빌처럼 완전히 덮어야 되는데 이 덮는 기술이 아직까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2051년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일본과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 또 불쑥 불거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제 여야 공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만 경제적인 영향도 계속해서 2051년까지 좀 가라앉았다가 가라앉을 만한데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이게 속보입니다. 어디에서 뭐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 이러면 또 화들짝 난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되는 산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이제는 수산업계가 1차적이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산업 분야까지 또는 국가 간의 관계, 국제 정치, 글로벌 경제 이런 상황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장 지금 우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규제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또 일본 식품들을 또 수입을 하는 것을 규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유럽연합도 괜찮다는데 중국하고 한국은 왜 반대야? WTO에 제소할 거야. 이러면 WTO가 세계 무역기구잖아요. 이것도 우리 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느껴지는 좀 피부로 와닿는 방사능 수치는 덜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요. 우리나라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믿을 만한 수치인가라는 생각, 불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심리에 대해서 또 지금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이자 또 경제적 이슈가 된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일 브리핑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서 절대로 어떤 이 일본이 이 과학적인 알프스 시스템이 아닌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많은 방사능을 담고 있는 그런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그런다면 그건 우리도 차단을 주장할 것이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뭐 중국은 당연할 테고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당장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우리 수산물 소비도 상당히 감소를 할 정도. 이거는 후쿠시마산 바다에서 온 생선이 아니에요. 우리 바닷가에서 잡혀온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생선은 그냥 찜찜해 안 먹을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당장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실시됐던 조사 결과인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후 수산물 소비 성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소비 감소될 거다. 62.4%예요. 그러면 저것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금과 차이가 없다는 것은 불과 4명 중에 1명 정도 27.6%밖에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일본산 이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 수산물을 제일 많이 파는 곳 어디다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지 아세요? 일본이. 인접 국가 아닐까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러면 그 수산물을 일본 내부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본 수산업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이 중국의 전면 수입 금지가 일종의 카오스 이펙트, 버터플라이 이펙트로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산업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산업 관점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산업 하면은 간판 기업이 사조, 동원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으로서는 가시적인 매출 압박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좀 가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 또한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육개인데요.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 수산물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대체품으로 이제 육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도대체 우리 그런 육개 쪽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자 관점에서 볼 부분도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게 51년까지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산업이 그대로 그러면은 주저앉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 수산업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또 투자를 또 해온 분들이 있으시니까, 사조나 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신사업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조나 동원이나 이런 수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 속도가 그래도 좀 빠른 기업이 어디냐면 동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원 같은 경우는, 동원산업은 강원도 양양군의 스마트 연어 양식 단지를 조성합니다. 이게 2025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겁니다. 물론 꼭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안전한 거죠. 국내에서 양식장에서 키워낸 생선에 대해서 수산업을 가공을 해서 전달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한다. 또 동원 F&B는 대체 육으로 만든, 또 41년 만에 참치 통조림을 만들었어요. 대체 육으로. 그러니까 참치처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동원 그러면 참치, 사조도 참치였는데, 이걸 대체육으로 생선이 아닌 다른 걸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을 개발을 한 거고,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GS건설과 친환경 연어 양식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로, 거의 이제는 실제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건립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양식이 확대되고 대체 식품 열풍도 대체 식품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수산업계의 동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을 피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육성 정책 하듯이 지금 계속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헤쳐나가야 하는가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군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종목 한번 살펴봐야죠. 그렇죠. 그럴 때는 자,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정보를 또 전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 반사이익을 다른 업종이 불가피하게 또 얻어간다. 그다음에 결국 수산물의 수입량은 상당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된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수산물 수입량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일본 수산물 관련된 게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쭉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줄어든 그 소비를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 육가공 업계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이 그래서 하림입니다. 하림. 그러니까 우리가 닭고기 그러면은 간판 기업이 하림이다. 그래서 그동안 참 뭐 AI 조류 독감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게 이른바 닭고기 업계였죠. 그런데 참 일본 후쿠시마 이 방류가 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하림이 가져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 기업이 그만큼 또 다양한 이 자회사를 통해서, 계열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 규모를 확대해가고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닭고기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HMR이라고 하는 국, 탕, 찌개 쪽도 개발이 되고 라면, 즉석밥, 양념 이런 이제 종합식품기업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하림이 미국에까지 진출을 해서 미국의 알렌 패밀리 푸드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을 알렌 하림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까지 이 K푸드죠. K푸드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기존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필리핀이나 또 중국
베트남에도 이제 사료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농업 자원 개발을 하고 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저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 CEO 관점에서 얼마만큼 이게 2세 경영 체제나 협력 체제가 잘 되고 있냐. 이 김준영 대표가 김홍국 창업자의 바로 이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상으로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기업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직 계열화해서 쭉 내려오면 페노션이라고 하는 물류기업까지 또 팜스코나 다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가 되면서 이 회사가 성장 속도를 좀 내고 있다. 그동안 힘들었던 적도 많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탄력을 붙는 하나의 엔진이 뭐 이게 좀 수산업 쪽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하림 쪽에는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면 이 기업도 속성은 비슷해요. 마니크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니크. 그다음에 근데 저는 이제 마니크보다는 마니크 FNG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조명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니크 FNG는 뭐 닭을 기반으로 하든 또 다른 재료를 통해서 이 제품 개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K푸드의 선봉장으로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이 일본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좀 집중받을 수 있는 또 조명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마니크 FNG다. 삼계죽과 삼계탕. 진행자께서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죠? 네, 너무 아침부터 먹고 싶네요. 네. 배고픕니다. 예. 근데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계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저는 새롭게 이번에 알게 된 게 이 삼계탕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삼계탕보다도 삼계탕은 막 뜯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죽이 일종의 미국으로 치면은 뭐 수프 형태 또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적지 않은 아시아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해서 식품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마니크 FNG를 좀 주목하는 거고 또 중국의 타와 그룹이 삼계적 홍보를 또 강화했어요. 그동안 보통 이제 그냥 우리가 이른바 받아서 그냥 판매하는 정도, 창구 정도의 역할을 하는 협력 관계가 대부분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그만큼 장사가 되고 소비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미국의 식품 관계 이 기관이죠. USDA로부터 수출 자급장 승인을 받아서 품질과 또 안전성까지 입증이 됐으니까 그만큼 앞으로 더 미국 쪽으로 또 진출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걸 넓히면 멕시코나 남미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수입을 담당하는 혜태 USA와 최근 아시아푸드 이커머스 업체인 야미바이와 이제 업무 협약을 내 뭐냐면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식품은 주로 매장인데 이게 온라인으로도 판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나 수출량 자체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식품주가 뜨겁긴 한가 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불닭볶음면으로 아침부터 배고프다 했는데 오늘은 삼계죽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하나를 이제 더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생선에 대한 소비는 줄 테고 그것이 이제 육가공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되는 건 방사능 측정입니다. 네, 그걸 이번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방사능 측정을 해보시면 마음도 있겠지만 기업 쪽에서도 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진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보시면은 제일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원자력 환경 기술 개발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제네콘이라고 해서 제염 장비가 상용화돼 있다. 자, 하단을 잠깐 보시면 일본 후쿠시마 현지 실증 성공을 현재 홍보 중이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 오염수 원전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실증적으로 성공한 그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진입니다. 그래서
우진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뭐 주가가 급상승하고 이런 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적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이제 화면을 보시듯이 자회사를 통해서 국내 기업 최초로 일본 내에 원전 오염 정화 기술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원자력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방사능, 소각제, 세슘 제거에 대한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이 중간에 보시는 대로 원자력 이게 이제 백엔드 추진 센터를 통해서 인증서를 이제 획득을 했고요. 인증서를 획득을 했고, 자, 중요한 이제 관련된 이 오염수에서 나오는 성분과 연결을 해보면 바로 세슘입니다. 세슘과 관련해서 이 위험성이 이제 핵분열 생성물인 세슘 137에 의해서 방사능 위험이 생기는 건데, 이 관련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진이 될 수 있겠고요. 정리를 해보면 원자로 내의 핵 개척기, 그러니까 꼭 이런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되지 않아도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전 기술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우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 산업이 또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경쟁력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원자료 내에 핵 개척기 기술도 가지고 있고, 냉각제 수위 감시용 열 전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제어봉 위치 전송기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각제 온도 감시 센서, 이걸 보통 우리가 원자료와 관련된 계측, 측정을 하는 거죠. 이제 4대 기술이라는데 이걸 다 성공을 했어요. 다 국산화를 한 기업이 바로 우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도 또 연관지어서 우진이라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방류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진행이 돼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눈을 여겨봐야 하나라는 생각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체품을 닭고기 쪽으로 저희는 한번 돌려봤는데요. 하림 그리고 마니커 FNG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꼽아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방사성 물질들을 어떻게 정화하고 제압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앞으로도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진은요, 원전 오염 정화 기술 일본의 인증까지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지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센티멘털로는 LNF, 2차 전지 양극재를 많이 하는 업체죠. 펀더멘털로는 감성 코퍼레이션, 그 캠핑 업체입니다. 자, 센티멘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LNF 최근에 주가가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박탈감을 좀 느끼실 정도로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빨간 거 에코프로죠. 이 회색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좋은 양극재 업체들도 있는데 LNF는 뭐 좋다고 계속했었는데 주가는 계속 별 분위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레이더에 걸렸다. 최근에 이틀 동안 기관, 외국인 좀 사들어오기 시작한 것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나간 펀더멘탈부터 좀 볼까요? IBK 투자증권에서 23년을 뭐 거의 포기한 느낌이죠. 쉬어가는 23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2분기에 특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2분기에 뭐 재고가 상당히 재고 평가 손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고 그 테슬라가 저가형 EV 이쪽 물량을 확대하다 보니까 LNF에서 나가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2,090톤 정도 전년에도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고성장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볼륨적으로 성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상당히 그 실망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3분기까지도 부진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테슬라에서 이쪽에 업그레이드를 좀 하면서 물량이 늘어나는 모멘텀이 3분기에도 안 들어온다. 4분기나 가야지 물량 이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고 4분기 가면은 3분기까지도 이제 재고 문제 때문에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죠. 이게 떨어져 가지고 3분기도 실적 안 좋을 텐데 4분기나 가야지 재고 평가선 이 이슈가 좀 없어질 거다. 그래서 4분기나 좀 봐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조금 보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말이죠. 지금 23년에 LNF 3.2%, 이 밑에 제가 뭐 셀 업체도 넣고 양극재 대표적인 업체들 쭉 넣습니다만은 뭐 8.4%는 삼성 SDI 있고 에코프로 BM도 5.8%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6% 초반은 하고 있는데 6% 높은 건 아니죠. 사실 이렇게 성장성 있는 회사들인데 6%면 영업이익률이 너무너무 낮은 거죠. 그런데 LNF는 여기서도 가장 밑에 쳐져 있다. 3.2%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화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급기야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내렸죠. 금년 실적 아쉽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야지 조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국채 내재화 사업 저희가 LS그룹 얘기할 때 얘기했죠. LS, M&M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채 합작법인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긴 갈 건데 아직 캐파 증설은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물량 맞추기까지는 아직 멀었죠. 그거 전국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아직 좀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회사에 손익에 들어오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증권은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다. 제가 이전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이거 이외에도 자, 이 두 번째 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후 5조 원 규모의 캐파 증설을 해야 됩니다. 양극재도 해야 되고 음극재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전구체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죠. 근데 이 5조 원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연간으로 봐도 3%, 2분기에는 1%도 안 됐습니다. 연간으로 3% 벌어서 과연 이거를 그 시설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시장의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를 우려하는 거죠. 주주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를 보겠습니다. 최근 뭐 분기 실적도 안 좋고 주주 가치 하락도 좀 우려되는 이런 국면에서 이틀째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밸류 밴드로 봐서도 뭐 이렇게 아주 싼 국면은 아니죠. 지금 밑에 하단이 PBR이 3배 정도 되는데 거기 아니고 지금 5배 정도 와 있습니다. 지금 PBR 5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싼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단보다는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BR 보시면 5.0입니다. 다른 데는 사실 되게 높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LNF 지금 실정입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좋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뭐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밀어 올렸습니다만 LNF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떨어뜨렸고 주가 또한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이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은 높죠. 그래서 제가 괴리율 숫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목표 주가는 내려오고 있어서 분위기는 안 좋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 이틀째 사들어왔다. 그래서 센티멘탈 종목으로 오늘은 LNF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종목입니다. 펀더멘탈 종목 오늘은 감성 코퍼레이션 제가 처음 달아드리는 이렇게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쪽 보면은 제목을 제가 고공권 주가 행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가가 벌써 6월 달 정도에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는 것
싶으면 또 올라가고 지금 반등을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다른 주식들은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중국 관련주에서 각광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멀티플 상당히 높았던 FNF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 코퍼레이션 주가는 여전히 고공권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S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는데요. 대만이 지금 잘하고 있고 대만에는 지금 제한적으로 매장을 지금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대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매장을 직접 오픈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보니까 맞죠. 대만에서 잘 되니까 브랜드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만 하면 잘 팔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화장품 얘기할 때 뭐 다른 거 얘기할 때 중국 하면 뭐죠? 멀티플을 올려다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PER이나 PBR을 좀 더 높게 쳐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가는 고공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적 그리고 모멘텀 다 양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점포수도 좀 확대가 될 거고 중국에 이제 진출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중국 곧 우리나라는 뭐죠? 추석이죠. 중국은 중추절입니다. 중추절이라고 해가지고 추석 이제 연휴가 쭉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중국 시장을 좀 태핑을 해서 들어가고 24년에 아주 강력하게 성장 모멘텀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모멘텀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 매출은 라인업을 계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다. 이제까지는 경량이나 중경량 이쪽에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중량 많이 나가는 두꺼운 거 이런 거 가격이 좀 높고 마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라인업을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누르고 있는 셈이 됐는데 결국은 조금 올라갈 모멘텀이나 실적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중국 멀티플의 확대 이걸 좀 내년 가면서 기대해보는 이런 수급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걸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리레이팅이 이미 일어났죠?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PER로 보시면은 감성 코퍼레이션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게 볼 수도 있고 휠라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14.0배인데요. 내년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성장성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다고 그랬죠. PER이 확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장이 많이 되면 이게 역수기 때문에 PER은 내년에 8.9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싼 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성장성을 감안하면 내년 8.9배 보면서 실적 잘 나오면 내년 가서 팔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5,700원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상승 여력 38%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NF 그리고 펀더멘탈로 감성 코퍼레이션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존 입장이 되풀이됐다라는 안도감이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일면 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업계 타격을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수혜 섹터는 유가공업과 대체식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림 그리고 오염수 처리가 가능한 원전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2차 전지주 LNF 꼽아봤고요. 펀더멘탈은 실적과 모멘텀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다라는 감성 코퍼레이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